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 동화의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정말 돈 되는 기사 가져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뭔가요? 네, 오늘은요. 푸드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푸드테크가 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교수님 혹시 요즘 식탁에 앉아서 뭐 식사를 하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 음식을 언제까지 지금 이 가격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앞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인류는 현재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는 어떤 준비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는 무엇을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가 오늘날 과학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푸드테크이고요. 예. 그렇다면 푸드테크라는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푸드테크는 말 그대로 푸드와 테크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에 관한 기술을 이제 가리키는 뜻인데요. 근데 단순히 뭔가 요리나 조리 기술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고요. 최근 이제 푸드테크는 인류의 좀 근본적인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기술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좀 음식이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었잖아요. 사실 현재도 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미래는 좀 그렇지 않아서 푸드테크는 미래의 식량을 좀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좀 푸드 프린팅을 비롯해서 푸드테크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예.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는 배양육, 예, 들어봤습니다. 이런 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요. 좀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길에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인류의 먹거리를 우주에서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소개해 주실 푸드테크 기술은 뭔가요? 네. 교수님 혹시 인간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못해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피곤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 교수님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십니다. 비타민C가 이렇게 부족하면요. 피로감을 좀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C 결핍이 더 심각해지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예. 피부에 멍이 들거나 관절통이나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요. 괴혈병의 증상입니다. 괴혈병은 그러면 요즘은 비타민C 섭취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으니까 발병률이 낮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괴혈병이요. 과거 대항해 시대에 예. 이 선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이야 배 안에서도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주방 시설이 있고 냉장이나 냉동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배를 탄다고 괴혈병에 걸리는 일은 없지만요. 예. 근데 오늘날 인류가 바다가 아닌 더 멀리 아예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는 이런 2019년부터 바이오 뉴트리언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기 어려운 우주에서도 비타민C 같은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딱 들으시기로는 요즘 영양제 같은 거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예.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우주에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런 영양제들이 잘 보시면 다 섭취 가능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먼 우주를 간다면 이런 영양제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인류가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를요. 아예 우주에서 만들려고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뉴트리언츠 프로젝트입니다. 우주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직접 만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사는 미생물로 필수 영양소를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데요. 예. 빵을 발효하거나 맥주를 양조할 때 쓰이는 효모가 이 미생물의 주인공입니다. 이 효모는요, 이미 건강 보조제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만약 교수님께서 비타민 영양제나 예.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매일 섭취하고 계신다면요. 아마 이 효모가 만드는 화학 물질을 이미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도 프로바이오틱스는 챙겨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미생물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 거네요. 그러면 나사는 이와 관련된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섭취 방식에 제약이 큰 우주에서 필수 영양소를 직접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이오 뉴트리언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재 나사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바이오 뉴트리언츠 실험 1입니다. 네. 이름이 그냥 바로 직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실험을 말 그대로 효모의 유통기한을 검증하는 실험이에요. 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계시는 승무원들이 포자를 만드는 효모와 포자를 만들지 않는 효모 이렇게 두 종류의 효모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자를 만드는 효모는요, 영양이나 수분이 좀 부족한 극한 환경이 되면요, 스스로 포자 상태로 들어가서 살아남습니다. 네. 이 포자라는 게요, 일종의 휴먼 모드 같은 거라서 효모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그 포자를 만들지 않는 효모는요, 예. 그런 극한 환경에서는 좀 포자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버티다가 죽어버리는 쪽입니다. 포자를 만들지 못해서 수명은 짧지만요. 이 좋은 환경이 딱 주어졌을 때,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또 빨리 번식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짧은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그 포자를 만드는 효모는요, 다시 이제 그 포자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되려면 그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좀 소요가 되는 편이라서 예. 작동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포자를 만들 줄 아는 효모와 포자를 만들 줄 모르는 효모, 나름대로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은지 결론이 났나요? 아직입니다. 예.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효모가 좀 더 뭐 우주 환경에서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포자를 만드는 효모가 좀 더 적합하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포자를 만들지 않는 효모가 좀 더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아마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실험도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실험 이름 감이 오시나요? 아, 이거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뉴트리언츠 2. 맞습니다. 이게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 사람들이 이름은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바이오 뉴트리언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예. 겁니다. 이 바이오 뉴트리언츠 2 실험은요, 최소한의 장비로 영양소를 생산하려는 실험입니다. 이게 2022년 11월에 첫 실험이 시작돼서요. 가장 최근에는 2025년 2월까지 총 7차례의 실험이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요. 이 바이오 뉴트리언츠 2 실험을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개의 효모팩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냅니다. 네. 이 팩 안에는 앞서 설명드린 포자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효모 외에도 요구르트를 생산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효모와 또 캐피어라고 예. 발효유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효모, 그리고 근육량 유지를 도와주는 단백질인 폴리스타틴 생성에 도움을 주는 효모,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죠. 예. 요구르트를 만드는 데 들어간 효모뿐만 아니라 발효유를 만드는 효모 등등, 이러다가 진짜 우주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만들 것 같은데요. 아마 나사의 목표가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바이오 뉴트리언츠 실험, 이 최소한의 장비로 영양소를 생산하는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험 방식도 이 이름만큼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우선 효모를 담은 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팩은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굉장히 우수한 고급 플라스틱인 FEP 소재로 만들었고요. 사이즈는 가로가 약 8.3, 세로는 21.6cm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진공용 튜브 밸브가 부착돼 있었죠. 이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우치형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그 생김새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팩을 이렇게 수령한 국제우주정거장 승무원들은요, 그냥 단순히 밸브를 열고요, 이 효모팩에 멸균된 물을 딱 넣고 내용물을 흔든 다음에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 미생물 효모를 자라게 만듭니다. 예. 이후 팩을 냉동시킨 뒤에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면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실험은 이게 끝입니다. 이 냉동된 팩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미생물 영양소 공장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지상에서는 팩 안의 효모 성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수준을 살펴보고
하고 영양소 생성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서 현재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사는 이 바이오 뉴트리언트 2 실험도요. 아직 공식 분석 결과는 발표하진 않았고요. 실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야, 나사에서 미생물 영양소 공장이 있다니 이거 진짜 실험을 본격화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에임스 연구센터에서는요. 우주에서 효모를 키울 수 있는 기계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미생물 영양소 공장에서는요. 베타카로틴과 제아잔테인이라는 효모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두 영양소는요. 보통 우리가 채소를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예요. 예. 보통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양 성분을 만들 수 있는 효모 성장 기계가 완성된다면요. 먼 미래에는 우주선에 이런 기계를 탑재해서 우주인의 눈 건강을 바로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블랙핑크 제니, 뭐 꼭 제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 가수 또는 걸그룹 가수들이 비슷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저는요, 식사 안 하고요, 몸 관리하는 것 때문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냥 하루 다 식사 다 끝나는 그런 알약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직 없네요 하는 얘기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이거 알약으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섭취하는 날이 이거 나사가 해결할 것 같은데요. 네, 나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주 대항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푸드테크 기술을 또 하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사가 캐나다 우주항공국인 CSA랑 2019년에 국제 공모전을 하나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의 이름은 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좀 어떤 공모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 먼 우주 공간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또 맛있는 좋은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기 위한 공모전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이 무려 5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작년이었죠. 2024년 8월에 최종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국제 부문에 우승을 차지한 제품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핀란드의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솔라푸드가 개발한 단백질 솔레인이었습니다. 예. 이 솔레인은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전기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었고요. 이야, 놀랍네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전기만 있으면 단백질을 만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예.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습니다. 예. 이 물이 H2O다 보니까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와 앞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단세포 미생물에게 먹이로 줍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자라나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노란빛의 단백질 파우더, 솔레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솔라푸드가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솔레인은 단백질 함량이 무려 78%이고요. 나머지 22%는 식이섬유, 무기질, 탄수화물, 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에서 얻는 완전한 식량인 거죠. 또 솔라푸드는 이게 파우더 형태다 보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해서 파스타 면을 뽑을 수도 있고요. 걸쭉한 소스를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 솔레인을 활용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SF 영화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끔 보면 우리 인류의 기원 설명할 때 뭔가 그냥 공기만 있고 물만 있고 한데 외계인이 어떤 미생물 같은 거 하나 딱 뿌려주면 그게 온갖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 발전하는 네. 모습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거에 힌트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단세포 미생물이 이산화탄소와 결국 수소만 가지고 생명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단세포 미생물의 정체는 뭔가요? 이 솔라푸드는요. 어떤 미생물을 활용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업 기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미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수소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이요, 공기 중에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을 먹이 삼아서 단백질이 풍부한 세포로 성장한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 미생물의 활용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도 나사였습니다. 나사가 1967년에 한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예. 이 보고서 이름이 폐쇄형 생명유지 시스템이었고요.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소 독립 영양 생물 이걸 활용하면 우주 비행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식량까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일석이조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그렇네요. 앞서서 보고서 이름이 폐쇄형 생명유지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은 폐쇄된 공간인데 그 안에서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제거하고 우주 비행사가 먹어야 되는 식량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죠. 예.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는데 당시에는 이거 60년대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 아이디어를 실증해 보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해요. 예. 뭐 오늘날 이제 좀 탄소 포집 기술이 CCS라고 불리죠. 굉장히 좀 많이 발달돼서 현재는 이것을 활용해서 대체육을 만드는데 성공한 기업도 현재 있습니다. 이게 미국 물리학자 리사 다이슨과 동료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2008년에 나사의 폐기된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서 이 수소 독립 영양 생물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기업을 설립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이 수소 독립 영양 생물로 대체육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동일한 연구 결과를 보고 한 회사는 미생물로 대체육을 이미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핀란드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솔레인, 이 솔레인이 나사 푸드테크 공모전에서 특별히 이제 인정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네, 솔레인이 푸드테크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이유는 단순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여기 솔라푸드는 단세포 미생물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원인 수소를 물에서 얻는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별도의 수소 탱크를 우주선에 설치할 필요 없이 물에서 수소를 직접 공수해 올 수 있는 전략을 취한 거기 때문이에요. 네. 또 물을 분해할 때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도 태양광에서 바로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우주선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 장기 체류를 가능케 하는 푸드테크 기술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 우주인들이 배출하는 소변이나 이런 걸로 또 물이 있으니 맞습니다. 거기서 또 수소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야, 이거 정말 환상적이다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음식을 먹는 게 꼭 영양소 섭취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만족감을 좀 얻어야 될 텐데, 우주인이라고 그냥 영양소만 섭취하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먹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도 좀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아마 영화 설국열차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설국열차 보셨나요? 그럼요. 그렇죠. 당시 설국열차가 굉장히 흥행할 때 영화 내용만큼이나 참 화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단백질 블록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단백질 블록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끔찍했어요. 그게 단백질 일종 양갱같이 생긴 거였는데 맞습니다. 저게 뭐지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네, 이게 바퀴벌레로 만든 음식이었었죠. 꼬릭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자기들이 먹고 있던 단백질 블록이 알고 보니 바퀴벌레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영화관에서 보던 관객들도 굉장히 같이 경악했었는데요. 예. 이후로는 근데 이 단백질 블록도요. 사실 교수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푸드테크였습니다. 이 설국열차는요. 여기도 폐쇄된 공간이었죠. 예. 달리는 열차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고 그 안에서 생산과 공급을 모두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퀴벌레는 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데다가 번식력도 강해서 예.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질 정도로 고단백의 벌레였으니까요. 예. 근데 영화에서 단순히 죽은 바퀴벌레를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지 않고 이것을 가공해서 양갱처럼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됐고요. 예. 일본 가고시마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굉장히 수차례 음식의 생김새가 사람들의 식욕과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라는 실험을 몇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식사를 액체류나 좀 죽처럼 만든 걸쭉한 제형의 음식으로 좀 드시는데요. 이런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의약품 회사가 겉보기 생김새는 일반적인 음식이랑 굉장히 똑같지만 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사르르 부드럽게 녹는 그런 음식을 개발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고시마대 연구팀은요, 이 음식과 믹서기로 간 음식 2개를 이렇게 놓고 사람들의 선호도 차이를 뇌 반응으로 살폈습니다. 네. 입 안에 들어갔을 때는 비록 차이가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거였는데요. 그 결과 먹음직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들의 뇌가 편도체와 복즉 선조체 그리고 안화전두 피질 등 이게 뇌에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할 때 관여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강하게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즉 보기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뇌 차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식욕을 돋우고 구미가 당기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야, 쉽게 말해 보기 좋은 떡이 우리 뇌에게 벌써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만족감이라는 게 다른 감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눈 말고도요. 사람들은 소리로도 음식을 먹습니다. 예. 2008년에요. 찰스 스펜스라고 옥스퍼드대 교수가 감자칩을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삭 소리를 듣고 네. 그 음식의 신선도와 품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쿠키나 네. 과자 먹을 때, 크래커 먹을 때 네. 와자작 소리가 안 나면 오래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감자칩이 프링글스였는데요. 예. 이것을 똑같은 프링글스를 먹어도 더 바삭 소리가 나는 감자칩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더 맛있고 더 신선한 것 같다라고 반응했다고 해요. 이렇게 청각이 맛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그의 이그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네. 역시 우리가 음식을 즐긴다는 게 단순히 미각뿐만 아니라 눈, 코, 입, 귀 이런 거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요. 어떻게 인식하고 맛보고 즐기는지를 좀 감각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분야 이름이 가스트로피직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야. 아마 이 가스트로피직스 연구는 앞으로 계속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로 식량이 좀 줄어들고요. 우주에서 살아야 할 날들이 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더 맛있게 먹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새로운 학문 분야도 알게 됐네요. 가스트로피직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